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전국에서 총파업, 총력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화물차주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9.19 군사 합의로 설정한 동해 해상 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여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사례가 모두 10만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SK CNC 측 데이터 센터 화재가 1차 원인이지만 카카오 측의 핵심 기능 이중화 조치도 미흡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벽 열린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4대1로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표팀은 체력 부담을 안고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화려한 개인기와 조직력을 갖춘 브라질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의가 다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정국과는 별도로 여야 양당 내부에서는 차기 당권 혹은 현 리더십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쏘아올린 수도권과 MZ세대 대표론의 파장과 취임 100일을 지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당내 엇갈린 시선, 잠시 뒤에 여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였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큰 곳들이 대거 빠지면서 힘은 약해진 모습인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노조도 동조 파업을 이어가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시작했습니다. 2주 가까이 계속된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노조와 서비스 연맹 등도 동참했습니다. 폭력으로, 폭압으로, 협박으로 화물 노동자들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정부에 대항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번 총파업으로 부산, 울산, 경남과 수도권 일부 건설 현장은 레미콘 부족에 건설 기계까지 멈추며 공사가 아예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철도와 지하철 노조에 이어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차 노조가 빠졌고 현대중공업 조선소 3사 노조도 파업 연기로 방향을 트는 등 주력 부대들이 빠지면서 당초보다 동력이 약화한 모습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확대 방침 등 강경 기조에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화물연대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민폐노총 등 막말을 일삼는 정부와 국토부 장관이 자초한 것입니다. 동조 파업과 지원 집회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고 택배와 온라인 배송 종사자들이 모인 민주노총 서비스 사업노조도 12일 동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없는 투쟁이라도 만들어 맞서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노정의 강대강 대치의 해결책이 국회에서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정부 외에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협상장에 나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옵니다. 화물연대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다만 거대 야당의 중재에도 정부는 법과 원칙 대응에서 물러설 뜻이 없고 이달 나오는 정부의 노동개혁안과 야권이 추진하는 노동관련법 개정안들을 놓고도 분쟁이 예상돼 노정관계는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와 항만 출하량은 회복세지만 정유나 철강 등 분야는 여전히 피해가 큽니다. 정부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번 주라도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전국의 항만 물동량과 시멘트 출하량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업계는 여전히 살얼음 판입니다.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용 탱크로리로 긴급 물량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휘발유나 경유 재고가 부족한 품절주 요소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제품을 쌓아둘 공간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당장 이번 주말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지금 가동률을 이번 주 초부터 지금 줄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말이면 많은 회사에서 지금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강업계도 이번 주 후반부터 원부자재 수급 차질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12일간 주요 5개 업종 제품 출하 차질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피해가 누적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위기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주 중에라도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업무 미복 기자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업체나 화물 차주가 특정되는 즉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강요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본부를 상대로 3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무 복귀가 먼저 이루어져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양측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특수본이 피의자 혐의를 원점부터 더 꼼꼼히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되면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역 치안과 경비를 책임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특별수사본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2일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소환이라기보다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출석했습니다. 서울청 소속 간부가 오늘 수사에 대해서도 저는 이전에 밝혔듯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청장은 헬로윈 기간 이태원에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타진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어렵다고 답하자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도 김 청장이 참사 당일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파가 몰릴 걸 예상하고도 사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서울 용산구 안전건설 교통국장과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용산구 보건소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특수본이 수사 대상을 넓히며 윗선을 향해 나아가려는 가운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사력을 집중해온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된 겁니다. 법원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 등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소명이 부족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결국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부터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지, 구속 필요성은 뭐라고 주장할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박형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의 신병 처리에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데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특수본의 고민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와 함께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의 출처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3주 만입니다. 노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뢰입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재작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모두 6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씨가 돈을 건네는 대가로 물류단지 개발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이후에도 각종 사업과 인사 관련 청탁을 이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상대로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와 함께 자택에서 압수한 3억 원가량의 돈다발 출처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는 특정 회사 봉투에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택을 재차 압수수색한 끝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러나 노 의원은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사업가 박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압수된 돈은 출판 기념회로 남은 돈과 부의금일 뿐 불법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단 겁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도 법원에 제기하며 검찰 수사에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정치보복수사, 기획수사, 공작수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전직 보좌관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비교적 신속하게 소환 조사가 진행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 신분이어서 구인장이 발부되는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차기 당대표 자격으로 언급한 수도권과 MZ세대 대표론의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당권 주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 내일 출범하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대규모 모임이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차기 당대표 조건으로 수도권과 MZ세대 대표론을 띄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일반론뿐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등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 선거를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너무 과민 반응이고 과장되게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아니고 선거 승리 조건이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내에서는 쓴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국회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원내대표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말을 해서 전당대회를 왜소하게 만드느냐고 직격했습니다.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천 타천 거명되는 당권 주자를 쭉 나열하고 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것이 내부 디스다. 수도권 MZ세대 대표론과 함께 부상한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법무장관 교체 가능성이 적은 데다 곧장 정치에 입문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바로 나와서 한다는 게 간단치는 않다는 것이 우리 당내의 많은 의견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러고 있대요,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냐 이러고 이제 공격하겠다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친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공감이 공식 출범합니다. 친윤계 의원이 주축이 된 국민공감에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절반 넘게 참여합니다. 당사자들은 공부 모임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어민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라며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당시 공개된 녹취록엔 지난 7월 첼리스트 A씨가 통화 상대방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의원이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고 술자리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사과는 받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한 장관은 민영사상 절차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김 의원뿐만 아니라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매체 더 탐사, 제보자 등을 상대로 무려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도 이에 질세라 입장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앞으론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어도 10억 원이 없다면 물어봐선 안 되겠다고 비꼬며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은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고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또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 경찰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함께 술자리 의혹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빈인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찬 장소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선택했습니다. 청와대를 나온 이후 귀빈 맞이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영빈관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빈이 머물 숙박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환하게 불이 밝혀진 청와대 영빈관. 용산시대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빈 만찬을 개최한 장소는 이곳이었습니다. 양국은 한 배를 타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희망찬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배. 양국 강력뿐 아니라 정재계, 문화계, 스포츠계 인사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애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만찬 장소였던 국립중앙박물관 홀을 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빈 만찬의 격에 맞는 공간을 찾다 결국 영빈관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어 고심하기도 했지만 격식을 갖춘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본 겁니다. 대통령실은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이라고 의미 부여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빈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국격에 걸맞은 행사를 위해 앞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우 낡긴 했지만 지난해 전 정부에서 보수공사를 해 깨끗하게 정비한 상태라며 국가 행사를 치르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인 출입 통제는 행사 전후로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영빈관에 국빈을 위한 숙박시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귀빈을 만찬 이후 호텔로 이동하게 하는 건 국격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 백악관의 블레어 하우스나 중국의 조어대처럼 국빈이 머물 공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내년에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월 새 영빈관을 짓기로 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78억여 원을 포함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전면 철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지도부가 쏘아올린 수도권과 MZ세대 대표론 상당히 지금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했었던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수도권에서 대처가 돼야 된다. 차기 대표는 그리고 MZ세대에게 인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천에 있어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여기에 더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까지 여기에 공감하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 지도부가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본인들의 의도는 모르겠지만은 그 말 자체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 이제 당 대표는 자기가 책임지고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선거 전략도 필요하지만 본인이 가진 여러 가지 자산이 수도권에서 득표를 할 수 있고 또 젊은 세대에서 득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뭐 안성맞춤이죠. 그 조건이라는 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늘 수도권에 득표력이 있어야 된다. 젊은 세대에 설득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 나왔었고 또 이게 또 저희 당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저 민주당도 똑같은 조건은 뭐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지도부만이 아니라 당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원들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공천을 공정하게 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는 선거 앞두고 치러지는 이제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 당대표가 공천을 어쨌든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역대 우리 당의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경우를 보면은 공천 잘못해가지고 공천 파문 때문에 총선 망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이제 그걸 하나 더 추가했다는 그 정도 의미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 이전에 그 우리 조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런데 우리 당 내부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당대표 후보들을 보면은 성이 안 찬다 이런 조금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좀 논란이 됐을 뿐이지 그 조건 자체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다른 뭐 의견을 딴 생각을 가진 분들도 저는 없는 조건,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을 얘기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상대당 얘기긴 합니다만 관심을 두고 이제 보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측근 인사들 그리고 여당 의원들 지도부 연속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여서요. 그 맥락을 좀 주목해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윤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 부분 얘기인데요. 조호영 원내대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금 차기 당권주자들 이름을 쭉 거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분들은 다 이름을 거명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공천과도 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왜 주호영 대표가 지금 저 얘기를 할까? 저거는 대통령이 관저 정치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관저에 이렇게 직접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도부를 어떤 오다를 주는 그야말로 관저 정치가 시작된 거 아니냐, 당무 개입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내년 여름 전까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천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총선 준비는 어차피 다음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지도부가 이제 수행할 임무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 앞에 저렇게 공표를 하면서 자기 당내에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약간 디스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의 지금 시기적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급한 거는 사실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기국회 예산을 처리하는 일도 급하고 또 국정조사 현안 처리하기도 바쁜데 이 와중에 다음 차기 당대표의 조건도 말하고 총선 공천까지 언급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저는 거의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당권 투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여당 내 권력 투쟁이 시작됐는데 대통령의 하명 정치가 시작됨으로써 결국은 내일 이제 국민 공감이라고 하는 친윤석열계 모임이 무려 한 65명 이상의 의원들이 결집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친윤의 정치가 시작된 거 아니냐, 친윤의 이 정치몰이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저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일각에서 계속 이제 제기하고 있는 그 해석은 한동훈 장관 차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차기 전당대표로 결국 한동훈 장관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 세 가지 요건에 가장 그 적합하게 맞는 사람 아니냐. 원내대표 정도 되는 분이 저렇게 얘기했을 정도면은 자, 이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분명히 그것을 겨냥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동훈 장관이든 누구든 그 새로운 인물이 당권 경쟁 이 대열에 합류를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면은 우리 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네. 그런데 그 특정인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뉴스 보도에도 있었지만은 법무장관직을 그만두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고 또 후임을 찾고 국회 청문회 절차를 또 거치는 것도 그 간단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야 할 것 없이 저 당이 어려울 때라든가 또 정말 중요한 시기에 변곡점에 있을 때 당내에서 마땅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이제 외부에 있는 인물들을 영입 또 수혈해 가지고 그 국면을 이렇게 이제 돌파해 나가는 예가 여러 번 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런 식의 이 전략이 성공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는 일정한 또 인지도나 또 지명도도 있고 이미지도 또 괜찮고 또 대중적 또 인기도 있고 이래 가지고 데려왔는데 밖에서 인기를 얻는 요인하고 정치권 안에서 더구나 선거라는 이런 정치적 전쟁터에서 필요로 하는 정치적 소양은 어떻게 보면 전혀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서는 예를 들면은 우리 진영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면 상대 진영을 공격 잘하고 뭐 사이다 발언하고 이러면은 지지를 얻을 수도 있지만 당 대표가 돼 버리면은 상대 진영하고도 또 대화도 해야 되고 타협 협상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당 안에서도 어떤 갈등이나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그걸 또 조정해내고 통합해내는 역할도 해야 되고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 발생하면 그걸 그 대표가 앞장서서 딱 한마디로 딱 통찰해가지고 딱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굉장히 고난도의 소양이 필요한데 그거는 사실 정치를 평생 직업으로 해온 사람들도 쉽지 않은 소양이거든요. 갖추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결과로 보면은 외부에서 바깥에 있을 때는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안에서는 그런 정치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 못해가지고 기대에 제대로 부응 못한 분들이 다수고 기대에 부응한 분들은 소수고 그런 측면에서 한 장관도 바깥에서는 뭐 충분히 평가할 만한 부분 여러 가지 짧은 기간 안에 지명도도 올리고 또 고정 팬도 생기고 열성 팬도 생기고 했지만 이 정당 안에 정치 조직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그건 미지수 검증된 바가 없고 미지수고 들어와서 일단 만약 실패해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한 장관 같은 분을 영입해서 당대표로 이렇게 내세울 거냐 할 때는 우리 당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가지고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모험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아주 절박하면 뭐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단계 그 정도로까지 당이 위기이냐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될 정도냐 아니면은 그런 위험은 너무 부담스럽고 뭐 현재 당에 있는 분들 중에 잘 골라서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정치 경험이 없는 그 한 장관을 이렇게 단시간 내에 당 대표로 이렇게 영입하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선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은 당 대표의
뛰어들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이제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정치를 하겠구나 상상할 수가 있는 게 일반적인 상식 같습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장관이 아니고 정치인보다 더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수사받으면서 지난번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자신을 조사했던 검사를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엔 지금 그게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잘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됐거든요.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신을 비판한 국회의원을 무려 10억 원 정도의 이런 이제 손해배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제 정치하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문제는 그 아까 주호영 대표가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도권의 MZ 세대가 공감하는 정치인이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한동훈 장관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윤심에 상당히 가깝고 예. 뭔가 윤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국민공감이라고 하는 조직이 발족을 한다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늘 대통령에 취임하시고 나면은 여당을 친 대통령 정당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네. 어떤 경우는 잘 안 되면 당을 깨고 창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라고 참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사실 되는 대목인데요. 저는 친윤석열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탈바꿈을 할지 아니면 당내 갈등이 불거져서 문제가 될지 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좀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여당 내에서조차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다. 지금 정기국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야당은 아예 그냥 수사 대상 아니면은 협치의 대상으로도 안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 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결국 이제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도 차기 이 대표감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고민의 어떤 방증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지금 그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무부 이제 개혁에 이제 주력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바로 정치권으로 이렇게 바로 직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뭐 이런 그 논란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 내부 친윤계 의원들의 이제 공보 모임이죠. 민들레라는 이름을 이제 국민공감으로 바꿔서 내일 발족을 합니다. 조혜진 의원님은 혹시 여기에 이제 관여하시나요? 한 이 의원 국민의힘 의원의 한 절반 정도가 참여한다고 그러던데요. 몇 달 전에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먼저 이제 신호탄이 올려졌죠. 예. 그때 저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친윤계 모임이라고 그러던데 뭐 저도 뭐 그 대통령 후보 때 후보 그 비서실 소속으로 특별 보좌역으로 일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거 저런 거 뭐 친윤 비윤인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모두가 대통령의 성공이 그 우리 당의 성공이고 총선의 또 승패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노력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그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뒤에 이게 미뤄졌죠. 예. 미뤄졌다 이번에 이름을 바꿔 출마하게 돼서 저도 내일 아침에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제 그동안 이 모임을 그동안 이제 좀 보류해 오다가 다시 재발족하느냐? 아마도 예산 전국만 끝나면은 차기 이 당권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윤심을 반영하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 모임 자체가 이런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이제 윤핵관의 핵심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권성동, 장제원 두 분 사이에 불화설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좀 이게 균열을 좀 봉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일찍 그걸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 때문에 좀 미뤄져서 예. 더 미루면 오히려 이 모임 자체가 동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없던 일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는 거고 일부러 빨리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늦어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시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에서 제일 큰 어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정이 서로 그 정치적 그 운명 공동체로서 소통하면서 국정 운영 잘하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을 이제 올려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모두가 다 이제 고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쭉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기 지도부가 어떤 사람들이 됐을 때 그런 목표에 가장 부합할 것인가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좀 고민하실 거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안에서도 개별 의원 단위에서나 아니면 의원 모임 단위에서도 차기 당 대표를 누구를 얼굴로 내셔야 될지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쭉 말씀도 있었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좋은 인물 찾기도 간단한 일이 아니고 또 전당대회가 갈등이나 분열로 가지 않고 또 화합적으로 또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냥 방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도 해야 되고 또 저 방법도 또 고민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전체가 다 고민하고 있지만은 이런 전당대회나 또 저 중장기적으로 국정 운영이나 이런 전반적인 과제를 놓고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통령과 당을 위해서 또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적극적으로 모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모임이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역할을 하도록 또 노력을 할 거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뭐 여러 모임에 이제 참여하고 계실 텐데, 네. 의원님들이 모여서 공부 모임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근데 이게 뭐 그 공부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행동을 할 때는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인 의미도 물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얼마 예. 전까지. 그때도 이제 뭐 친문, 뭐 비문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친문이기 때문에 모임도 같이 했었고요. 그 말은 정치인들이 모이는 것은 다 정치적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65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공부하러 모이는 것은 그건 이제 사실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11월 22일 날 관저에 입주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초청하신 네 분이 아까 권성동, 그다음 장제원, 이철규 그리고 윤한홍, 예. 예, 윤한홍 의원 이렇게 네 분이죠. 그 중에 이철규 의원이 지금 국민 공감의 이제 총괄 간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호영 대표의 아까 MZ 세대 수도권 발언도 있었고요. 그에 이어서 지금 바로 국민 공감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친윤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15명가량 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65명이나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 여러 가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친윤 정당을 만들어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승부수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고요. 아까 수도권과 MZ 세대를 언급한 것은 역시 선거를 바라보는 그런 현재 윤석열 정부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처럼 65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 그걸 굉장히 유념하셔야 된다. 수도권 국민들은 굉장히 똑똑하다. 그리고 우리 MZ 세대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말로 협치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를 여당 내에서부터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지금 여당 내부 사정을 좀 얘기했는데 지금 제작진 얘기로는 이제 대담에 할애된 시간은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 한 몇 분만 더 진행해도 될까요? 한 2, 3분만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전혀 하지 못해서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취임 100일이었는데 별다른 기자회견이 없었죠. 두 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난 100일간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회를 밝히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취임 100일 또는 취임 6개월 또는 1년, 이거는 어느 정당의 어느 대표나 간에 자기의 그 성과와 치적을 홍보하는 기회로 100% 활용을 했던 이벤트입니다. 예. 민주당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추미애 대표, 또 이해찬 대표, 이낙연 대표, 그리고 송영길 대표 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이벤트를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지난 100일의 결과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일을 생각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은 비정상적인 당으로 운영이 되고, 국회 정치는 또 실종되고, 또 국정은 발목 잡혀가지고 그 휘청거리고 했던 그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뭐 이재명 다움, 또 민주당 다움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그 기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본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었던 데는 이재명 다움이란 무슨 요소가 있었는데, 지난 100일 동안은 남는 거는 이재명 다움은 없고 검찰 수사 대상 또는 재판 대상, 피의자, 피고인으로서만 남아있는 그 100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노코멘트, 일체 답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기자회견 열어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안 열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도 민주당 다움을 잃어버린 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다움, 이재명 다움 이 이야기 하셨는데, 이재명 다움도 어디 간지 모르겠고, 민주당 다음도 민주당은 원래가 정통 민주당은 자유나 민주나 또 인권이나 평화 같은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 정당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이거는 가치 정당이 아니고 팬덤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오로지 그냥 당 대표한테 명목적으로 빠져가지고 지지하는, 그리고 정치나 뿌리도 좀 모호한 분들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주인이 되고 주류가 되고 당을 좌지우지하고,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없어지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당의 주인이 되면서 정통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민주당의 진로에 좀 큰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큰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입장에 따라 갖고는 여러 가지 좀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일주일 전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 토론회에서 이제 김영배 의원께서도 연말 다가오면서 좀 결단할 시간이 올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는 예. 전달이긴 했어요. 저는 예. 이제 정치개혁의 시기가 왔다는 뜻이었고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일성이 뭐였냐면 협치하자, 영수회담하자,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협력하고 올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난 100일 동안 사실 돌아온 것이라고는 독주, 독선, 그리고 야당 대표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압, 수사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여러 우려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마이웨이, 수사 이런 걸 통해서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부터 지금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우리 이제 민주당이 향후에 이 민생을 챙기기 위한 정당으로서의 자기 책임, 특히 예산 문제라든지 이거는 꼭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표가 탄압을 받는 그런 거에 대한 단호히 싸우지만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슬기롭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당 내에서 저희들이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만배 씨하고 이 남욱 변호사가 벌이는 설전을 보시면은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의 발언을 거의 탄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모호한 지금 상황에서 사실 민주당이 함부로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정도 있다. 예. 이런 점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은 어떨까 싶고, 저는 시기적절하게 우리 국민들께
드릴 말씀을 드릴 것이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이 검찰 수사의 향배를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측근 수사에서도 이제 추가 기소가 좀 이루어질지 조만간 이제 또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부부가 법적 절차 5년 만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도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재산에만 노 관장이 기여한 거로 인정해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사이 혼인은 세간에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20여 년 만인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2년 뒤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엔 동의하면서 이목은 천문학적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더욱 쏠렸습니다. 노 관장 측이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로 현재 가치로 1조 3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양측은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회장 측은 그동안 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거로 보기 어렵다며 SK 주식을 제외한 최 회장의 부동산과 퇴직금, 예금 등만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혼 소송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법정 싸움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측 모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사례가 모두 10만 5천여 건에 달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SK C&C 측 데이터 센터 화재가 1차 원인이지만 카카오 측의 핵심 기능 이중화 조치도 미흡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경 카톡이 갑자기 멈추며 시작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SK C&C 측 데이터 센터 내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됐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전체 전원을 차단하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입주기업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화재가 1차 원인이지만 네이버와 비교해 카카오 서비스 피해가 커진 점은 핵심 기능 이중화 조치 미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의 핵심 기능이 판교 데이터 센터에 집중되어 있어 판교 데이터 센터 사고 시 카카오 대부분 서비스가 즉각 영향을 받았으며 여러 서비스의 구동에 필요한 카카오 인증과 같은 핵심 기능도 판교 센터에 집중되어 여러 서비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쪽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핵심 기능 분산과 이중화를 강화하라고 카카오 측에 요구했습니다. SK C&C 측에는 배터리 공간과 전기 설비 간 공간을 분리해 만약에 배터리에서 또 화재가 생기더라도 전력 공급 중단을 최대한 막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디지털 서비스가 중요도에 비해 재난 대비가 미흡했다며 각사가 한 달 이내에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사례는 모두 10만 5천여 건으로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무료 서비스도 1만 3천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협의체가 구성돼 무료 서비스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에 이틀 연속으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북방한계선 이북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9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틀 연속 성명을 내고 우리 측이 전선 근접 지역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해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포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발간된 국방백서입니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광범위한 적 개념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할 방침입니다. 북한 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된 북한은 주적 개념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 변화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북한은 적 표현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고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엔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국방백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표현은 검토 중이라며 다만 주적이라는 최고 수위의 표현이 부활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북한이 한미 연합 사격 훈련을 빌미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포사격을 감행한 가운데 지금 들으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 좀 조용한가 했더니 북한이 다시 이틀째 포사격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북한이 어떤 이유를 대긴 하죠. 이번에도 한미 연합 훈련 경고 목적으로 봐야 되나요? 예. 이미 이건 뭐 예정이 돼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포사격한 게 11월 3일이고요. 화성 17형을 쏜 건 이제 11월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사격은 한 달 만에 지금 재개를 한 거고. 예. 한미가 지금 오늘까지 어제 오늘 이 철원에서 K9 자주포, 그다음 미군의 MLRS 사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맞대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패턴은 향후에도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9월이 분기점인데 9월에 두 가지 일이 있거든요. 하나는 한미가 연합훈련을 재개했고요. 5년 동안 안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는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북한은 이 실전 배치된 전술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종의 핵 지렛대 전략, 한미의 모든 군사적 동향에 대해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빌리언 스톰 공군훈련, 우리 호국훈련, 또 동해 한미일 대잠훈련, 여기에 매번 대응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나 또 한미의 외교안보적 북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면 여기에 꼭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러니까 지난 9월을 기점으로 북한은 공세적인 대남 대미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미가 동향을 보이면 바로 대응을 하는. 그러나 이제 한미의 대응 지금 훈련은
합법적인 거거든요.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안 되거든요. 정상적인 사격 그렇죠. 훈련이죠.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죠. 그래야만 이제 주목을 끌고 긴장을 끌어올리니까 이런 패턴이 향후에도 계속될 거예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게 상당히 이제 횟수도 많았고 이렇게 포사격을 이제 완충 구역에다가 하고 있고 계속 좀 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저렇게 이제 많은 포사격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이 돈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전에는 이제 북한이 이런 고강도 도발을 할 때는 뭐 미국의 주목을 끈다든가 남한 정부에 어떤 그 자극을 준다든가 뭐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만 이제 한미 이 양국은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거든요.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이 이렇게 연속적인 도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뭡니까? 두 가지가 이제 목표인 것 같은데요. 예. 북한은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상당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은 좋았죠. 한미가 안 했으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군사 연습은 해야 되거든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문에 우리가 이 군사 연습을 중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익숙해져 있다가 한미가 군사 훈련을 재개하니까 이걸 되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 연습을 중단시키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한미를 동시에 압박을 하거든요. 단거리로는 한국, 그 다음에 ICBM으로는 미국, 핵실험 동향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냐면 북한이 원하는 건 지금 파국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북 제재 해제거든요. 네. 하노이로 돌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하노이로 돌아가서 핵 능력은 유지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를 원하는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역할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협상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이제 대체한 윤 정부는 그 역할을 지금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식은. 그다음에 미국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은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의 고조를 한미를 압박 수위를 높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을 조성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 중단,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여건 조성 이 두 가지가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저렇게 많은 그 무력 시위를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이제 입장 변화가 생길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지난 2일 이제 미국과 일본, 우리 정부 동시에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안이 있었죠. 이 내용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그 포사격 도발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제재의 강도나 내용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포사격은 한미 훈련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일단 북한이 폐쇄적으로 뭐 지금 제재 당한 기관이나 인물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 데로서 피해를 별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아닌 한 또 유엔 안보리가 동원이 돼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요. 지금부터 만일에 추가 제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민생에 직접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한미일이 동시에 제재를 했다라는 것. 네. 그다음에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어쨌든 한미가 양보나 아니면 북한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강경한 대응으로 나간다. 이런 상징성이 있는 거지. 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지금 유용하지만 그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의 각 그 개별적인 그 인사에 대해서 이제 대북 제재를 독자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 인물들은 이미 미국의 제재에는 포함되어 있던 인물들 아닙니까? 예, 뭐 중복되는 인물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인물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밖으로. 예. 뭐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동을 하고 금융교류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타격을 받겠지만 이미 남북 간에 또 경제 교류도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미 금융권을 퇴출당했거든요. 예. 북한으로 뭐 송금을 하거나 북한이 거래를 할 때도 돈을 싸들고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 제재를 한다고 해도 직접 타격은 받지는 않죠. 예. 어쨌든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예.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이제 출연해서 또 얘기하셨습니다만 좀 추가적인 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그 신호를 보내려면 일단 좀 효과가 있을 만한 것은 이제 북한의 자금줄, 해킹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과적으로 북한의 해킹을 차단하면은 뭔가 좀 북한이 좀 아플 수는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많이 아프죠. 예. 왜냐하면 북한이 보통 이제 북중 교역이 90에서 95%입니다. 예. 해관 청소를 보면 적자 규모가 나오거든요.
지난 10여 년간의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쯤 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2017년, 18년, 19년 이제 코로나 봉쇄 이전이니까요. 이때는 평균 20억 달러가 넘거든요. 과거에 이 무역 그 적자를 노동자 성출, 그다음에 무기 밀몰에 이런 걸로 이제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무역 적자 폭은 더 커지죠. 수입은 안 줄고 수출은 못 하니까. 그럼 외화가 고갈될 수밖에 없죠. 예. 또 이제 ICBM 발사 핵실험 또 핵능력 고도도 해야 되니까. 그럼 외화가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정찰 천국 안에 기술 정찰국이라는 3국이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아는 라자루스, 킴스키 이런 그 해킹 조직들이 이제 110호 연구소랑 연계가 돼 있거든요. 여기 한 30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2014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만일에 틀어주게 되면 지금 자세한 규모는 몰라요. 그러나 대략 1년에 한 4, 5억 달러 정도를 현금화할 수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해킹을 그렇죠. 통해서. 예. 금년 상반기에도 이 북한 해킹 조직이 예. 6억 달러 이상의 이 암호화폐 탈취 사건에 연루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일에 이게 효과적으로 통제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북한의 자금줄이 마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이런 사이버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북한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이 외신 보도가 있어서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위성 사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그 신호가 좀 포착이 됐다, 이런 그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어떤 그 개폐형 터널이 열리고 이 타워 꼭대기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새 크레인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 좀 큰 규모의 로켓을 발사할 기미인가요? 그러니까 동창리, 그러니까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예. 북한 표현으로는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이 있어요. 예. 실제 인공위성 발사장입니다. 거기서 ICBM 쏘는 데는 아니에요. 거기서 은하, 광명성 이런 걸 다 쐈거든요. 북한은 첫 번째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있어요. 예. 이미 여러 번 성공했고, 다만 인공위성 체의 기술은 떨어지죠. 그 기술은 있고, 두 번째는 김정은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군사용 정찰위성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어요. 예. 그리고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3월 달에 현장을 갔습니다. 증개척을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저기에서 우주 발사체가 발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에 ICBM용,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랑 ICBM 엔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화성 17형, 15형 ICBM에 쓰는 엔진도 개발을 저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다목적 효과가 있죠. 네. ICBM 기술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창리 저 인공위성 발사장에서 어느 정도 증개측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 정찰용 위성 명목의 로켓 발사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군사적 목적의 이제 정찰 위성을 이제 발사하게 되면은 그것 또한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모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를 금지한다가 유엔 안보리 결의거든요. 예. 근데 이 로켓도 똑같이 탄도 미사일 기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반인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이제 국방백서에 북한을 이제 적으로 명기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이 정권에 따라 조금씩 항상 좀 변해오긴 했습니다. 뭐 주적으로까지는 표현 안 하지만 이제 적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어떤 그 남북 관계에 영향을 주는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반대로 그때 남북 관계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이제 결과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예. 왜냐하면 보수 정권 때는 북한은 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95년 서울 불바다 발언 때 처음 나왔고요. 예. 그래서 김대중 정부 2000년까지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는 그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그 개념이 사라지죠. 예. 그랬더니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다시 적으로 등장을 했다가 예.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오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다시 그게 사라지거든요. 다시 지금 보수 정권으로 또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패턴을 보면 이 보수 진보 정권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저 표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의 북한에 대한 대비는 차이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북한이 모든 그동안에 우리의 동향에 대해서 반발해왔기 때문에 아마 모종의 반응을 내놓을 겁니다. 예. 하지만 적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남북 관계라든가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 혹은 군사 대응 태세라든가 북한의 앞으로 향배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변수는 아닐 것이다.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이 이미 핵 공격을 모의해서 남한을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판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이 전설이 되어 뜨겁게 심장을 뛰게 하고 멈추지 않는. 네, 축구 대표팀 손흥민 선수는 얼굴뼈가 부러지는 증상에도 마스크를 쓴 채 4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달리겠다는 캡틴의 한마디가 대표팀을 이끄는 투혼의 불씨가 됐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첫 경기 우루과이전을 3주 앞두고 얼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소 2달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특수 제작된 검은 마스크를 들고 카타르 땅을 밟았습니다. 잘 왔으니까 몸 잘 만들어서 선수라고 잊지 못할 월드컵을 만들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붓기가 남아있는 얼굴로 손흥민은 훈련 첫날부터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일깨웠습니다. 저한테 조그만한 진짜 1%보다도 조금 더 낮은 퍼센트데이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만 보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경기 내내 집중 수비에 시달리고 마스크에 시야도 가렸지만 묵묵히 조별 예선 3경기 모두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는 수십 미터를 질주한 뒤 황희찬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전달하며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마스크를 벗어던진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저희가 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 브라질전까지 풀타임을 소화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불사른 손흥민. BBC는 한국 선수 A매치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한 손흥민이 국내에서는 축구를 초월한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라며 한 국가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이스의 품격을 온몸으로 보여준 캡틴 손흥민은 4년 뒤 북중미 월드컵을 기약하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일본이 16강 크로아티아전에서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패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경기 뒤 팬들을 향해 90도 인사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경기력은 막상막하였습니다. 일본은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선제골을 뽑아내며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후반 페리시치의 헤더 동점골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내지 못한 두 팀. 크로아티아 골키퍼 리바코비치는 승부차기 3골을 막아내는 신들린 선방으로 팀의 8강행을 이끌었습니다. Utakmica teška, Japanci brzi, penali opet malo lutrija, ali ko i u Rusiji pobjeda, nemamo šta drugo reći. この結果にどうこういうことできないですけど 50% でも勝つ確率があったことを考えると本当に悔しいですね. 아쉬운 패배 뒤 모리아스 감독은 관중석에 다가가 90도 인사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또 선수들은 용감하게 싸웠다면서 승부차기 결과는 어쩔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까지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3나라가 조별리그를 통과한 카타르 월드컵. 매서웠던 아시아 돌풍은 아쉽게도 16강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연일 추운 날씨에 모처럼 따뜻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중년 여성이 3년째 훈훈한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5만 원권 현찰 100장. 지난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와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해달라며 건넨 돈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지난 7월에는 650만 원을 기부해 올해만 두 번째고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각각 950만 원과 8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모두 2,9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름이라도 알려달라는 담당 공무원의 요청마저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이 여성.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 마음이 쓰인다는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 30년 우리 가요 역사상 첫 200만 장 판매 앨범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2집 하여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은 최근 5년 연속 음반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음반 차트 한터 차트가 지난 1993년부터 집계한 연간 음반 판매량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판매 200만 장을 돌파한 공식 첫 앨범은 1993년 발매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2집 하여가로 나타났습니다. 판매량은 무려 213만 장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1995년에는 잘못된 만남에 수록된 김건모 3집이 286만 장이라는 높은 판매를 기록했고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7년부터 5년 연속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엔 무려 723만 장이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군산의 고군산 군도 일대 바다에서 칼이나 낫 등의 연장을 가는 숫돌과 고려청자, 또 백자 200여 점이 발굴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대부터 우리나라 해양교류의 거점인 전북 고군산 군도 일대 바다에서 숫돌 추정 유물 100점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올해 4월부터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고군산 군도 해역에서 발굴한 건데요. 연구소는 이를 조정에 바치던 진상품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시대 편찬한 지리서인 신증 동국여지 슬람에는 나주의 공납품인 숫돌을 조정에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군산도 해역에서는 이 밖에 고려청자와 백자 200여 점도 함께 발굴됐는데요. 지난해 발굴한 유물까지 모두 합치면 570점에 이릅니다. 연구소는 이 지역에서 옛 선박이 난파한 것으로 보고 유물을 실었던 선박의 항해 경로와 선적한 물건들의 용도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만 7천 명대로 오르며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하는 비율인 치명률도 넉 달 만에 2배로 올라 아직 유행 규모가 커지는 시기라는 전문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일주일 지날 때마다 완만하게 감소하던 신규 환자가 다시 반등하며 7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18일째 400명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 사망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지난 10월에 0.07%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둘째 주에 0.09%로 올랐습니다. 지난 7월 둘째 주에 치명률 0.04%와 비교하면 넉 달 만에 2배나 증가했습니다. 치명률 증가에는 검사받는 사람이 줄어드는 경향도 반영됐습니다. 검사자가 줄면 치명률의 분모인 확진자도 감소하고 그 결과로 치명률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큰 유행의 한 중간쯤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요. 결코 환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할 뿐입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자체의 치명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치명률 상승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우세종인 BA.5에 대한 예방 능력이 향상된 개량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의 접종률은 각각 22%와 31%로 목표치의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